숫자입니다. 푸틴. 맙소사, 이 숫자들. 이 숫자들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얼마나 끔찍한 상황인지를 보여줍니다. 4년이 넘는 전투는 푸틴이 상상도 못했던 방식으로 러시아에 큰 타격을 입혔습니다. 이 숫자들은 참혹합니다. 전쟁의 실제 사망자 수는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고 푸틴의 근간을 뒤흔들었습니다. 푸틴이 지금 주도하고 있는 것은 러시아를 러시아답게 만드는 모든 것에 전면적인 변화를 의미합니다. 그의 전쟁은 이미 진행 중이던 인구 위기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망 규모는요? 스탈린그라드가 피비린내 났다고 해도 푸틴이 우크라이나에서 자국민에게 한 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7월 2일자 보도에서 CNN은 이를 낱낱이 드러냈습니다. 푸틴이 2022년 2월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면 침공을 시작한 이후로 최대 45만 명의 러시아 군인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여기서 부상자나 항복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우크라이나에서 사망한 러시아 군인 수입니다. 이는 연평균 약 11만 명이 사망한 것입니다. 그리고 부상자나 포로와 같은 다른 유형의 피해까지 합치면 그 숫자는 더 심각해집니다. 푸틴은 러시아 측에서 140만 명 이상의 사상자를 초래했고 전쟁으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체에서 200만 명이 넘는 인명이 희생되었습니다. 이것도 러시아의 나쁜 소식입니다. 우크라이나의 손실도 비극적이지만 사실 더 적고 절반도 안 됩니다. 우크라이나는 60만 명 조금 넘게 잃었고 러시아는 140만 명을 잃었습니다. 러시아에겐 이 숫자들이 간단한 이야기를 전합니다. 국가 전체 인구의 1%가 사망하거나 부상당했거나 포로가 되었지만 이 전쟁은 여전히 푸틴의 우크라이나 정복 목표에 근접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일부 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이러한 손실을 더 심하게 느끼고 있는데 이는 푸틴의 편견과 냉혹함이 결합된 결과임을 보여줍니다.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와 같은 러시아의 보석 같은 도시들은 푸틴이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전쟁으로부터 보호받아 왔습니다. 물론 두 도시 모두 병력을 제공하긴 했지만 우크라이나에서 싸우고 목숨을 잃는 러시아 병사들의 대부분은 더 가난한 지역이나 소수민족이 많이 거주하는 곳 출신입니다. 러시아에서는 우크라이나와 드론이 아니라 푸틴의 끝없는 병력 욕심 때문에 사실상 마을 전체가 사라진 사례들도 있습니다. 가디언지는 3월에 그런 마을 중 하나를 보도했는데 알리나라는 러시아 여성이 시크티브카에서 자신의 고향 마을 카초미아로 돌아가는 여정을 따라가며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이제 산책을 나가도 거의 아무도 없어요. 알리나는 지난 4년간 우리 마을은 텅 비었어요. 남자들은 모두 우크라이나에서 싸우고 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카초미아는 원래 인구가 700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푸틴의 전쟁에서 살아남기 어려워 보입니다. 이 이야기는 러시아의 가난한 외진 지역 곳곳에서 반복됩니다. 크렘린이 한 번도 큰 돈을 벌지 못한 이들에게 엄청난 금액을 제한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지원하고 우크라이나에서 죽는 일만 남았습니다. 하지만 숫자가 너무 많아지면서 이제는 이런 방식조차도 더 이상 통하지 않고 있습니다. 푸틴이 침공을 시작한 이후 러시아의 병력 모집 체계가 노려운 지역사회들은 이미 고갈되었고 사상 최대의 금전적 보상을 제시해도 푸틴이 원하는 만큼 많은 사람들을 전쟁에 끌어들이기에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유나이티드 24 미디어에 따르면 러시아 자원병 모집은 2025년 같은 달과 비교해 2026년 5월에 3분의 1가량 감소했습니다. 또한 일부 러시아 전선 부대는 병력의 30-40%만으로 운영 중입니다. 이것은 일회성이 아닙니다. 러시아는 매달 약 2만 7천 명의 병사를 모집하고 있지만 월간 사상자 수는 이미 3만 명을 훨씬 넘어서고 있습니다. 여긴 사람이 없어요. 돈 때문에 오려는 바보들은 이제 씨가 말랐다고 한 러시아 병사가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동원령을 내리든지 아니면 체면을 잃는 것을 감수해야 합니다. 푸틴이 가장 원하지 않는 것은 동원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하면 얼마나 심각한 반발이 일어날지 잘 알고 있지만 이제 선택지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크렘린이 지금 쓰고 있는 방식으로는 더는 버티기 어려울 만큼 비용이 커졌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군 사상자 1명당 8명의 병사를 잃고 있습니다. 사망자 수를 보면 우크라이나군의 추정 사상자 62만 5천 명 중 15만 명이 전사한 것으로 집계됩니다. 러시아는 그보다 3배나 많은 병력을 전사로 잃었고 전체 사상자 수도 2배 이상 많습니다. 이건 너무 심각합니다. 스탈린그라드 전투 때보다도 더 심각합니다. 스탈린그라드는 러시아 역사상 가장 참혹한 전투 중 하나였습니다. 러시아에서는 그 전투에서의 엄청난 희생을 애도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동시에 러시아의 의지가 적을 이겨낸 가장 위대한 사례 중 하나로 찬양하기도 합니다.
브리테니커는 이 전투가 2차 세계대전 핵심 전투 중 하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전투는 푸틴이 자신의 침공을 위해 더 많은 러시아인들에게 희생을 요구할 때 자주 언급하는 위대한 조국 전쟁 신화의 핵심적인 부분이기도 합니다. 스탈린그라드 전투 역시 매우 참혹했습니다. 전투가 끝날 무렵 최대 80만 명의 추축국 병사가 사망, 부상 또는 포로가 됐습니다. 소련 측에서는 러시아 역사가들이 약 110만 명의 붉은 군대 병력이 전투에서 사상자가 되었고 민간인도 4만 명이 사상자로 집계된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 숫자를 보면 몇 가지가 눈에 띕니다. 가장 뚜렷한 점부터 말하겠습니다. 스탈린그라드에서의 110만 명 사상자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겪은 140만 명 사상자보다 30만 명 적은 수치입니다. 더 중요한 점은 80만 명을 추축국과 110만 명의 소련군 사상자를 합치면 190만 명으로 이는 여전히 진행 중인 우크라이나 전쟁의 총 사상자보다 10만 명 적다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공식적으로 러시아에게 스탈린그라드 전투보다 더 심각한 피해를 안겼습니다. 물론 이 말에는 중요한 단서가 있습니다. 스탈린그라드 전투는 전 세계를 휩쓴 훨씬 더 큰 전쟁 중에 벌어진 하나의 전투에 불과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사상자는 4년 넘는 전투 기간에 발생해 정확한 비교가 아닙니다. 하지만 이 비교에는 러시아의 끔찍한 한 요소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스탈린그라드 전투보다 러시아에 더 큰 피해를 줄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 요소로 인해 우크라이나 전쟁은 러시아의 스탈린그라드보다 더 나쁜 결과를 낳습니다. 이는 한 단어로 요약됩니다. 하지만 그 단어가 무엇인지 밝히고 푸틴의 실패한 침공이 러시아에 어떤 엄청난 문제를 야기했는지 알아보기 전에 여러분은 지금 더 밀리터리 쇼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이 채널에서 유익한 정보를 얻고 계시다면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벨을 눌러서 저희 영상들을 더 많이 시청해주세요. 그래서 그 중요한 단어, 바로 인구 통계입니다. 만약 우리가 스탈린그라드가 러시아에 인구 통계적인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다고 주장한다면 그건 거짓말일 겁니다. 물론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한 번의 전투에서 100만 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했고 제2차 세계대전 중 러시아가 겪은 다른 모든 사상자와 합치면 이는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본 현상입니다. 스탈린그라드 지역은 사상자, 대피, 점령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약 50만 명의 인구가 감소했는데 이는 1940년대 스탈린그라드 전체 인구의 약 4분의 1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인구 문제의 파급 효과가 주변 지역에 확산됐지만 여전히 다소 국지적이었습니다. 러시아는 스탈린그라드에서 큰 손실에도 인구 위기는 없었으나 우크라이나에서의 손실은 달랐습니다. 이제 그 손실은 스탈린그라드의 손실을 넘어섰을 뿐만 아니라 전쟁이 시작되기 전부터 이미 빠져들었던 인구의 블랙홀로 러시아 전체를 더욱 깊이 빠뜨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푸틴의 어리석은 침공 집착으로 인해 이제는 그곳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상황은 더 나빠질 것입니다. 스탈린그라드는 끝났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은 계속됩니다. 러시아의 140만 사상자에는 계속 증가 중이라는 표현이 필요합니다. 사실 러시아가 한 달에 3만 명이 넘는 병력을 잃고 있고 6월 한 달에만 39,49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을 감안하면 2026년이 끝날 때쯤에는 약 160만 명의 손실을 말하게 될 것입니다. 푸틴은 스탈린그라드보다 더 큰 손실만 초래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러시아의 오랜 인구 위기를 더 악화시켜 회복이 어려울 수 있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 위기는 새롭지 않습니다. 1976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프랑스의 인구학자 에마뉴엘 토드라는 사람이 오늘날 러시아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그는 1970년대에 여전히 거대한 단일체였던 소련이 앞으로 10년에서 30년 안에 붕괴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 붕괴는 토드가 예측한 기간의 한가운데서 일어났고 그와 함께 인구학자가 강조했던 또 다른 문제가 나타났습니다. 소련의 증가하는 영아 사망률, 자살자 수의 증가, 그리고 여러 가지 다른 문제들은 모두 앞으로 몇 년 동안 러시아의 인구 구조에 큰 혼란을 가져올 비정상적인 체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토드의 예측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소련 해체 다음 해인 1992년에 러시아 인구는 마이너스 성장 시기에 들어섰고 이 시기에는 출생자 수보다 사망자 수가 더 많았으며 이민으로 인한 인구 증가까지 합쳐도 인구가 줄어들었습니다. 그것은 평화 시기에 러시아에서 처음 있는 일이었고 오늘날까지도 러시아에서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하게 계속되고 있는 인구 위기의 서막이었습니다. 1999년까지 러시아의 출산율은 여성 한 명당 1.18명에 불과했으며 이는 국가의 평화 시기 사망률을 따라잡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치였습니다. 오늘날 러시아는 1992년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사망은 너무 많고 출생은 너무 적은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출산율은 1990년대의 끔찍했던 시절에 비해 다소 회복되었지만 인구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필요한 여성 한 명당 2.1명의 출생에는 여전히 한참 못 미치고 있습니다. 1999년보다는 나아졌지만 러시아의 출산율은 다시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미 10년째 계속되고 있는 현상입니다. 2025년은 러시아 여성들의 출산율이 여성 한 명당 1.374명으로 떨어지며 10년 연속 출산율이 감소한 해로 기록되었습니다. 이 수치는 러시아에 늘 부족했지만 2022년 2월 이후 우크라이나에서 많은 러시아인이 사망한 지금은 더욱 부족합니다. 이것이 블라디미르 푸틴의 진정한 유산이며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스탈린그라드보다 더 큰 피해를 주는 이유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숫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쟁의 영향이 앞으로 수십 년 동안 러시아에 남게 될 것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은 러시아 인구 위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2000년 집권한 뒤부터 이를 알고 있었습니다. 2020년대에도 러시아 대통령은 러시아인들에게 더 많은 아이를 낳으라며 점점 더 절박한 조치를 시도했습니다. 2020년 블라디미르 푸틴은 러시아 출산율을 여성 1.5명에서 1.7명으로 높이기 위해 다자녀 가정에 세금 감면을 약속했습니다. 또한 신생아 엄마들에게도 국가 지원금을 약속했는데 이전엔 최소 2자녀 가정에만 제공됐습니다. 무료 학교 급식도 약속되었습니다. 아무 효과도 없었지만 블라디미르 푸틴과 크렘린 측근들은 계속 시도하며 방법도 점점 기이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모스크바에 아직 출산하지 않았다는 분홍색 현수막을 세우는 등 이상한 캠페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는 아이가 없는 여성들에게 죄책감을 주어 출산을 유도하려는 시도로 보입니다. 러시아 교육부는 학교에서 연애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조건을 만들고 싶다고 공개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이는 분명히 아이들이 절대 아이를 가져서는 안 되는 상황에서 금욕을 반대하는 프로그램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월 블라디미르 푸틴은 러시아 기업들에게 직원들이 더 많은 아이를 갖도록 장려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하라는 방법을 잘 모르겠습니다. 장갑을 끼고 그 생각은 그만합시다. 블라디미르 푸틴은 또한 러시아에서 35세까지 세 자녀를 둔 가족이 예외가 아니라 표준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치 그가 그렇게 말하면 소련 해체 이후 출산율 문제가 계속된 나라에서 갑자기 출산 열풍이 일어날 것처럼 말이죠. 블라디미르 푸틴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시작한 이유 중 하나는 러시아 인구 문제 해결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블라디미르 푸틴의 특별 군사작전이 원래 계획대로 며칠 만에 우크라이나를 굴복시키는 데 성공했다면 그의 계산에 따르면 러시아 인구에 약 4천만 명이 추가됐을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푸틴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러시아 인구 문제 해결에 이용하려는 증거가 보입니다. 이 사람은 전쟁을 정당화하려고 러시아인과 우크라이나인이 한 민족이라 주장하며 그의 군대가 우크라이나 어린이들을 납치해 러시아로 보내는데 이 잘못된 주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2026년 3월 BBC 보도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전쟁이 시작된 이후 거의 2만 명에 달하는 우크라이나 어린이들이 벨라루스를 거쳐 불법적으로 러시아로 보내졌다고 보고했습니다. 유엔위원회는 확인된 사례가 1205건이라고 밝혔으며 확인된 어린이들 중 80%가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푸틴의 뒤틀린 논리입니다. 러시아가 인구 위기를 메우기 위해 우크라이나 아동을 납치합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푸틴은 자신이 시작한 전쟁이 러시아가 이 위기에서 회복할 수 없는 주된 이유라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140만 명의 사상자와 45만 명의 사망자는 매우 명확하게 언급할 수 있는 숫자입니다. 전사 한 군인은 아이를 낳지 못합니다. 지금 평균 러시아 가정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라면 아이를 낳고 싶으신가요? 여러분이라면 푸틴이 끊임없이 군인을 찾고 있고 전쟁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러시아 경제를 망치고 있는 전시의 러시아에서 아이를 낳고 싶으시겠습니까? 당연히 아니죠. 러시아인 다수에게 현재 자녀 계획은 비현실적입니다. 전쟁이 끝나야 하며 푸틴은 그럴 만큼 제정신이 아닙니다. 그는 우크라이나에서 항복하지 못한 자신의 실패로 깊은 구덩이에 빠졌습니다. 설령 그것이 사람들이 아이를 낳고 싶어할 새로운 러시아를 만든다는 의미일지라도요. 우크라이나에서 140만 명의 러시아인 사상자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전장의 피와 러시아가 전혀 통하지 않는 군사 전략을 완강히 고집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그 이후의 러시아입니다. 인구 위기에 시달리던 나라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될수록 위기가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인은 앞으로 수십 년간 계속 줄어들 것이며 이 영향은 푸틴에게 더 큰 문제가 됩니다. 그는 우크라이나에서만 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푸틴은 러시아가 다른 나라들에게 자국 영토를 빼앗길 수밖에 없는 완벽한 상황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2025년 9월 카네기 국제평화재단은 러시아의 현재 인구 위기를 지금까지 가장 위험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카네기 재단은 그 이유로 이전 해들에 비해 이민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러시아는 더 이상 해외에서 더 많은 사람들을 받아들여 인구수를 조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러시아어 사용 인구의 유입이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소련 붕괴는 출산율 문제를 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백만 명의 러시아어 사용자가 조국으로 돌아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1994년 한 해에만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러시아로 이민을 와서 인구수를 지탱했습니다. 2026년이면 러시아로 이주할 러시아어 사용자들은 이미 다 이주한 상태입니다. 그것은 이제 푸틴이 의지할 수 없는 지팡이입니다. 이민이 부족한 것도 러시아에게는 문제지만 이민이 너무 많은 것도 문제입니다. 역설적으로 들리죠? 하지만 사실입니다. 러시아 민족 인구가 줄어들면서 다른 나라에서 온 이민자들이 들어올 뿐만 아니라 이들은 러시아가 영토를 잃는 상황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극동 지역에서 그렇습니다. 오랫동안 군사적 이점이었던 러시아의 광활한 영토는 이제 푸틴이 우크라이나 전쟁에만 집착하면서 약점이 되었습니다. 잼스탕 재단이 4월에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러시아는 시베리아와 극동의 동쪽 국경 전역에서 인구 붕괴에 맞서 싸우려 하고 있지만 완전히 실패하고 있습니다. 잼스타운 재단에 따르면 푸틴이 2000년에 처음 대통령이 된 이후 러시아 극동 지역의 인구는 10% 감소했으며 2020년대 말까지 추가로 8% 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극동 지역에서 러시아인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으며 수십 년 전 이 영토의 많은 부분을 러시아에 내줬던 중국이 그 빈자리를 채우고 있습니다. 1858년 아이훈 조약과 1860년 베이징 조약에 따라 중국은 현재 러시아 극동 지역의 상당 부분을 포함해 100만 평방킬로미터가 넘는 영토를 러시아에 내주었습니다. 중국은 이 영토를 되찾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많고 러시아는 정확히 그들의 뜻대로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2024년 GIS는 러시아가 중국이 러시아 극동 지역을 개발할 수 있도록 허용했으며 이를 장려하기 위해 중국을 위한 몇몇 특별 경제구역까지 설립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푸틴은 자신의 나라가 중국에 완전히 의존하게 함으로써 러시아가 자국 영토를 장악하는 힘을 약화시켰습니다. 시베리아만 해도 러시아 영토의 1310만 평방킬로미터를 차지하고 있는데 푸틴이 전쟁에 많은 인력을 동원한 이후로 이 지역은 심각하게 방어가 약화된 상태입니다. 중국이 침공할 수도 있을까요? 그럴 수도 있지만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하지만 더힐은 중국이 대만을 점령하는 것보다 시베리아를 점령하는 것이 훨씬 더 쉬울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침공이 꼭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중국은 러시아가 푸틴의 전쟁을 떠받치기 위해 베이징에 더 의존하게 만들고 러시아 극동에 깊숙이 침투해 중국이 철수하면 그 지역은 제대로 돌아가지 못하고 막대한 투자를 잃게 됩니다. 일종의 은밀한 점령이며 이는 푸틴이 우크라이나에서 벌인 무모한 전쟁으로 인해 가속화된 인구 위기 때문에 가능해진 일입니다. 그리고 푸틴이 이 모든 것에 대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도 도움이 안 됩니다. 러시아의 인구는 2020년에 약 1억 4,600만 명으로 정점을 찍은 것으로 여겨지며 앞으로 몇십 년 동안 피할 수 없는 하락세를 보일 것입니다. 러시아는 2050년까지 매년 약 30만 명씩 인구가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전쟁이 계속된다면 그 수는 더 많아질 것입니다. 러시아 사회에 사람들이 다시 아이를 낳고 싶어하게 만드는 근본적 변화가 없는 한 러시아가 앞으로 한 세기 내 회복하기는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변화는 푸틴 아래서 불가능합니다. 푸틴 이후에도 변화 가능성은 낮을 것입니다. 러시아는 수렁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탈린그라드에서 러시아가 겪은 것보다 심각한 사상자를 볼 때 이는 피로 얼룩진 수정구슬처럼 러시아의 미래를 보여줍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승패와 상관없이 앞으로 수십 년간 인구 문제로 고통받을 것입니다. 우크라이나를 빼앗아 문제를 해결하려던 계획은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2014년에 러시아가 불법적으로 합병한 크림반도에서는 대규모 탈출이 진행 중입니다. 수만 명의 러시아인들이 탈출하려 하고 있는데 이는 우크라이나를 러시아에 흡수하려는 푸틴의 목표와는 정반대입니다. 러시아 점령자들이 크림반도에서 왜 탈출하는지 궁금하다면 영상을 확인하세요.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우크라이나와 푸틴 체제, 러시아 몰락 관련 영상도 더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